요즘 해외에서 김밥이 유행한다는 얘기가 들리죠? 뭐 잘 공감은 안 되긴 하지만 비건 음식, 건강식으로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떡볶이나 냉동만두, 라면, 김치 등 여러 K푸드들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K푸드 유행을 견인한 것이 다름 아닌 K 컨텐츠라는 거. 한국 영화나 드라마, 뮤직비디오가 해외에 잘 팔리니까 다들 알아서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런 독특한 K푸드 중에서도 가장 이색적이면서도 또 궁금증을 일으키는 게 다름 아닌 소주입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초록색 벼, 저거 대체 뭐냐? 라면서 한국에서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 먹어들 본다고 해요. 그런데 잠깐! 솔직히 초록병 소주, 요 녀석이 한국의 맛을 대표한다고 하면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주라는 술이 원래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싸다, 취하기 위해 먹는다, 섞어 먹기 위해 먹는다 느낌으로 통하는 지금의 소주와는 달리 진짜 우리 소주는 해외의 다른 술들처럼 도수도 높고 값도 비싼 고급 술이었습니다. 위스키나 사케처럼 진짜 한국의 맛이라고 소개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술이었어요. 그렇다면 소주의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쩌다 지금과 같은 값싼 술로 변해버린 걸까요? 롯데 칠성 음료에서 새로 출시되는 증류식 소주 여울과 함께 우리 소주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봅니다. 한국인들 술 좋아한다는 자체적인 스테레오타입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 초중기까지 한반도에서는 불교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서 육식이나 음주 문화가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고 차를 많이 마시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게 성리학이 국시로 채택된 고려 말부터 급격히 달라져서 차보다는 술이 더 권장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전부 불교의 쇠퇴와 성리학의 부흥 때문이냐? 그것도 있긴 한데 외부적으로는 또 몽골인들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얘네가 춥고 척박한 데서 양치고 소치면서 살던 민족이라 술이랑 고기 없으면 못 사는 문화였는데 몽골 제국 시기 고려가 몽골인들 세계관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급부상하며 몽골에서는 고려의 풍습이, 고려에서는 몽골의 풍습이 유행하는 등 교류가 활발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소주도 고려 후기 원나라 시기를 기점으로 전해졌다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요. 당시에는 중국식 명칭인 소주뿐만 아니라 몽골식 명칭인 아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게 조선시대로 오면서 소주라는 명칭으로 차차 수렴하고 각 지방마다의 전통으로 굳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몽골에서 발명된 건 또 아니라는 거. 이 아락이라는 명칭이 사실은 원래 아랍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이슬람교도 특히 아랍인들은 와인이나 대추야자 술 등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여러 술들까지도 연금술이나 약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섞어도 보고 말려도 보고 끓여도 보고 하다가 8세기 무렵 증류법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전까지 세계의 대부분 사람들은 과실이나 곡식으로 만든 발효주를 주로 마셨는데 이 발효주라는 건 아무리 오래 발효를 시켜도 20도를 넘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끓여보니까 천장에 뭔가가 송글송글 맺히네. 그래서 이거를 뭐하다가 봤더니 훨씬 순도 높은 알코올이더라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발명된 것이 바로 증류주. 송글송글 맺히는 게 마치 땀 같다 하여 아랍어로 땀을 의미하는 아락이라 불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이걸 왜 소주라고 불렀느냐? 소주의 소는 불사른다는 의미로 우리가 연소할 때 쓰는 그 소자입니다. 막걸리를 탁주라고 부르고 이것을 걸러내어 맑게 만든 것을 청주라고 부르듯이 그것을 불로 가열해서 한 번 더 가공한 물건을 불사른 술이라고 하여 소주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탄생한 증류주는 10세기 이후 술 좋아하는 주변 문명들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십자군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보드카나 위스키, 브랜디, 꼬냑 같은 속칭 양주들로 발전했고, 동아시아에는 몽골 제국을 통해 전해져 아락주 내지는 소주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게 됐지요.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소주는 동아시아의 다른 소주, 백주 종류들은 물론이고 서양의 위스키나 브랜디 등과도 그 연원을 같이 하는 꽤나 비싸고 독한 술이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소주만의 특징은 무엇이냐? 일단 재료 측면에서는 주로 쌀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과일이나 잡곡을 이용해 만드는 세계 다른 지역의 술들과는 다른 부분으로 역시나 쌀에 살고 쌀에 죽는 민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증류 방식에 있어서는 몽골 시기에 도입된 휴대용 증류기가 널리 이용되다가 조선 중기인 18세기로 가면서 소주꼬리라고 하는 물건으로 진화했는데요. 얘를 가마솥에다 올리고 아랫부분에다가 쌀로 빚은 밑술을 부은 뒤 가열하는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마다 위에 있는 뚜껑 부분에다가 찬물을 계속 부어서 갈아주면 밑술에서 증발한 알코올이 차가운 뚜껑에 액화되어 맺히고 이게 가장자리로 흘러내려 꼭지 부분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러면 불과 16도에 불과했던 밑술에 비해 훨씬 높은 도수인 45도 이상의 소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애초에 주식 작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물건이었던 쌀을 이용해 밑술을 빚는데 쌀 10kg을 써서 겨우 1리터 남짓의 소주를 내릴 수 있었다고 하니 과연 귀한 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집약적이고 산업적인 주조 문화가 별로 발달하지 못했던 한반도에서는 술을 주로 가양주 형태로 집집마다 직접 빚고 내려서 마시는 편이었는데요. 이 가양주로다가 소주를 내려 먹는 집안이면 진짜 명문가 중에서도 명문가라고 볼 수 있었어요. 양반의 고장인 안동이 소주로 유명했던 것도 이런 이유라는 거. 다만 쌀이 워낙 귀했던 만큼 조선 중기 이후 소주의 제법이 전국적으로 퍼진 뒤에는 쌀을 낭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정에서 잊을만 하면 소주를 빚지 못하게 금지령을 때리고는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양반집에서는 소주꼬리를 숨겨놓고 몰래 어떻게든 내려 먹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조정의 금지령까지 어겨가며 어떻게든 내려먹던 소주였지만 이런 소주도 20세기 이후 한반도에 들이닥친 여러 국난들을 거치며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일제강점기 때 근대적인 주세법이 도입되면서 가정 내 양조가 금지되는 바람에 양반가의 집집마다 전해지던 가양주 양조법들이 많이 실전되어 버린 게 첫 타격이었어요. 가양주가 사라진 자리를 채운 건 부유한 일본인 자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외소주들이었는데요. 같은 재료로 기존의 재래식 방식보다 10배 이상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싼 가격을 무기로 기존의 전통 소주들을 제끼고 시장을 장악했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다는 거. 일본인 양조업자들도 처음에는 쌀을 이용해서 소주를 만들었는데 1930년대 이후 일제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군이 먹을 쌀을 죄다 공출해 가다 보니 술 빚을 쌀이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식 소주라고 해서 아예 다른 방식의 소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의 점령지였던 대만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고구마나 타피오카, 당밀 등 당질이 많고 값싼 원료를 들여와 근대식 연속 증류 방식으로 알코올 도수 95% 이상의 원액, 즉 주정을 생산한 뒤 이 주정을 물에 희석해 만드는 방식이었죠. 어차피 소주라는 거 예로부터 부잣집에서나 먹는 물건이었던 터라 싸게 마실 수 있는 이 신식 소주가 서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로 먹는 근대식 소주의 기원으로 단식 증류로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정을 희석해서 만든다고 하여 희석식 소주라고 불러요. 그러면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에는 다시 본래의 소주가 제자리를 되찾았느냐? 안타깝게도 이런 기조는 해방 이후
이후 오히려 점점 더 가속화됐습니다. 해방되자마자 맞은 6.25 전쟁으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면서 밥 해먹을 쌀도 부족해 미국이 원조해준 밀가루로 연명하는데 소주 빚어먹을 쌀 따위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건 1965년에 개정된 양국관리법이었는데요. 쌀을 아껴 먹고 보릿고개를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국내산 쌀을 갖다가 술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금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막걸리는 쌀로 만들 수 없게 됐고 전통적인 증류식 소주는 아예 제조가 불가능하게 됐죠. 싸게 마시고 취하기 위해 마신다 라는 오늘날 소주의 이미지는 이렇게 고착화됐습니다. 식량 사정이 나아진 90년대를 전후로 술 제조에 쌀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각 지방의 전통주 제조도 다시 허가됐지만 이미 소주라는 술의 이미지는 희석식 소주가 다 가져간 뒤였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사람들의 취향과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싸게 많이 마시는 술 문화보다는 더 맛있게 적당히 마시는 술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때문에 2010년대부터 소주나 맥주 외에도 국내외의 여러 주류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발효주나 희석식 주류보다는 증류주에 대한 니즈가 점점 증가해 왔습니다. 당연하게도 그전까지 아름아름 팔리던 전통주들의 판매가 늘어나고 소주의 원래 모습, 즉 증류식 소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국내 주류 회사들은 너도 나도 증류식 소주 라인업을 개발, 기존의 희석식 소주 라인업과 차별화되는 소주들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처럼 세로 등의 희석식 소주 브랜드로 유명한 롯데칠성 음료도 이에 뛰어들어 지난 2016년 대장부 등 증류식 소주 라인업을 선보인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대장부를 대체하여 새롭게 선보인 제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울 100% 국내산 쌀과 자연에서 유래한 토종 효모로 만든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죠. 여울은 순 우리말로써 물이 세차게 흐르는 곳을 의미하죠. 여울의 이름은 이런 여울물처럼 입안에 흐르는 향긋한 여운이라는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증류주의 향긋하고 풍부하게 퍼져나가는 향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한데요. 병의 디자인과 브랜드 심볼을 통해서도 표현되는 여울만의 특장점이죠. 향긋하고 풍부한 향 어떻게 구현했다는 거냐? 첫째, 여울은 24% 이상 도정된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쌀에다가 국과 효모도 국내산 마늘 사용, 재료부터가 토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로 이렇게 만들어진 밑술에 2번 덧술을 하여 담금을 3번 한 후 감압 증류 방식으로 증류하고 숙성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주지를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0도씨에서 저온 냉동 및 여과해 잡내를 잡고 풍미를 안정화하며 마침내 한 병의 여울이 완성! 자, 이렇게 완성된 여울, 실제로 저희 지식해적단도 미리 받아서 마셔봤는데요. 25도의 적당한 도수로 부드러운 향과 깔끔한 맛이 여운에 남는 게 이름 참 잘 지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산으로 엄선된 최적의 원재료, 효모, 국이 조합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약 2년여간 발효 전문 기업과의 협업 끝에 자체 효모와 조합이 뛰어난 국내산 국을 발굴, 3단 발효를 통해 독보적인 맛과 향을 완성했다고 하니 과연 롯데칠성의 야심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올해에는 다른 소주 말고 여울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거 어떨까요? 소주의 기본인 작은 잔에 한 잔씩 마셔도 또는 여타 증류주들처럼 큰 잔에 온더락으로 마셔도 좋습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하이볼 등 칵테일로 만들어 청량하고 가볍게 마셔도 좋고 테이스팅 잔에 따라서 풍미를 극대화해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죠. 각자의 다양한 입맛, 다양한 취향이 존중받는 시대, 이처럼 여울은 다양한 방식으로 마실 수 있는 차세대 프리미엄 소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울의 출시와 함께 앞서 말한 여러 방식으로 즐겨보실 수 있도록 전용 잔들도 같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도 내 입맛에 맞는 음용 방식을 찾아 마셔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여울 전국의 마트와 주점 등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모두 도전해보시기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증류식 소주를 약탈하러